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채권 시장에 퍼펙트 스톰은 온다 하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 급증한 정부의 부채는 본격적으로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돌려막기 신공에 들어갔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같은 그 인위적인 공개 시장 조작까지 하면서 장기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QE3까지 진행을 했죠. 그런데 저는 이 지표를 보고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른색은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푸른색은 본원 통화량이 아니고 연준의 초과 지준금입니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본원 통화량이 줄어드는 것은 통화를 회수했다는 의미지만 초과 지준금이 줄어든 것은 시장에 풀어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 말에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유동성 공급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2008년 이후에 기존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 발행한 채권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단기 채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겠죠. 이 비용을 지불하려면 당연히 양적 완화를 위해 발행했던 채권 원금과 그리고 금리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을 정부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채권은 이제 매달 발행되는데 2015년부터 돌아오는 그 2년물과 5년물은 도대체 무슨 돈으로 갚을까요? 당연히 그거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또 갚아야겠죠. 특히 2018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양적 완화를 위해서 발행한 10년물의 만기가 처음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올해 4분기부터일 거예요. 양적 완화가 대략 2008년 4분기 정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이제 양적 완화를 위해 발행했던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정도부터 만기가 서서 이제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또 뭘로 갚아야 되나요? 이 비용은. 우리는 분명히 양적 완화가 끝났잖아요, 지금. 그럼 이때 찍어놨던 이 채권이 이제 만기가 돌아오잖아요. 이거 무슨 돈을 갚냐고요. 정상적인 지금의 그 채권 발행으로는 갚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물론 양적 완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10년물 말고도 30년물 채권도 많이 발행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2년물, 5년물, 10년물도 기존에 비해서 많이 발행했다는 거죠. 또 양적 완화가 끝난 이후에 발행되는 그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정부 입장에서는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해야 재정적인 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지 못하도록 비공식적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감행했다는 가능성도 저는 좀 염두를 해뒀습니다. 분명히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안 했다고 보장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어요. 일단 이 빨간색 박스 한번 보시죠. 빨간색 박스. 이미 차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 2014년 말에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됐고 2015년 12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지 않고 2015년 그리고 2016년 말까지 2년간 오히려 장기 채권 금리가 오르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그냥 갇혀버려. 오히려 2016년 말에는 내려오죠. 즉, 이 기간에 채권 시장에서 장기 채권을 누군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해줬다는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기간에는 연준의 초과 지준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거의 5년물,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5년물이고 빨간색은 10년물이거든요.
5년물,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초과 지준금이 줄어드는 이 흐름과 굉장히 조금 동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화폐들은 원래 초과지준금 같은 경우는 기간에 내려줘서 민간을 위해 또는 기업을 위해 풀어야 할 자금이라고 지난 그 9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에 풀지 않고 계속 쌓아놨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신용 등급이 이제 높은 사람들이나 또는 기업들에게 풀어줬을 거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맞지만 그들에게 다 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자금입니다. 일단 이 자금 자체가 2조 7천억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초과 지준금이. 그런데 2016년 말에는 대략 1조 9천억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약 8천억 달러를 사용을 했거든요. 8천억 달러라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 미국의 총 본원 통화량입니다. 그때 당시에 8천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거보다 살짝 많아요. 근 100년간 누적되는 본원 통화량이랑 맞먹는 정도의 이 자금을 민간이랑 기업에게 다 풀어주진 않았을 거라고요. 저는 이 초과지준금이 대부분 채권 시장을 방어하는데 썼을 거라고 저는 의심을 하고요. 5년물과 10년물의 금리를 보면 지금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차트를 보면서 또 얘기를 할게요. 2016년 말부터 금리 인상을 이제 본격화하겠다는 연준의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채권 시장의 금리가 다 급등을 했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권보다 더 많은 금리의 채권을 기다리는 투자자는 이걸 당연히 매도를 했겠죠. 이때도 역시 초과지준금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준에서 채권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예상하는 부분인데요. 그 외에 초과지준금 말고도 채권 시장을 방어하기 위해서 영래포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댓글을 통해서 옐런 제이님이 예전에 댓글로 언급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옐런 제이님이 예전에 공유해준 링크인데요. 2015년 말에 금리 인상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채권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영래포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그 영래포 역시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개적 시장 조작의 하나라고 했었죠. 영래포 같은 경우. 당시 이 기사 내용 중에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과거 연준은 하루짜리 은행 간 대출에 적용되는 연방 기금금리를 국채를 사고 파는 방식으로 설정해 왔으나 금융위기 이후 은행 시스템에 투입된 유동성이 너무 많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지속되었다. 이 때문에 영래포 등 새로운 방법을 통해 단기 금리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영래포의 규모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에서 시장의 기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영래포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해버렸어요. 일단 금융기관에게 풀어준 자금은 해외로도 반출이 가능합니다. 영래포를 통해서 이제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던 채권들을 매입해주고 대신 그만큼의 그 자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연준의 직접적인 방어 외에도 다른 국가를 통해서 채권 매입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언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역시 그 옐런 제이님이 댓글을 통해서 이런 의심이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 제가 그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이제 2008년 양적 완화 당시부터 그리고 현재까지 국가별 미국채 보유량을 좀 의미 있는 부분만 제가 가져왔거든요. 단위는 10억 달러고요.
출처는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2008년 양적 완화를 이제 시행할 때쯤 데이터는 이렇습니다. 이제 당시 미국 국채 보유량 1위는 이제 중국, 2위는 이제 일본. 일본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1, 2위고요. 그리고 3위부터는 갑자기 격차가 확 벌어지죠. 이때 당시에는 뭐 카리브 뱅크, 그리고 오일 익스포터, 그리고 유나이티드 킹덤, 브라질, 러시아, 룩셈부르크, 홍콩, 타이완 뭐 이 정도 순서였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테이퍼링을 연준이 언급을 할 때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고 물량이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트를 보았듯이 2016년 말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을 연준이 언급할 때도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고 시장으로 그 채권 물량이 쏟아져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 국가별 국채 보유량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의 국채 보유량이 미친 듯이 늘어납니다. 한번 볼게요. 일단 2008년에는 이제 이 정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2013년인가요? 2013년 한 말 정도 됐을 겁니다. 처음으로 그 2014년부터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연준이 이제 언급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채권 금리가 올랐을 때 보면은 갑자기 벨기에라는 나라가 3위로 치고 올라와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32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같은 나라가 한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국채 보유량이. 근데 2011년에는 약 300억 달러 정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4년 양적 완화가 종료될 때쯤부터 벨기에가 갑자기 3위로 치고 올라와요. 그리고 아일랜드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상위권 순위에 없던 나라들이에요. 카이만 제도도 그렇고요. 그리고 2016년 말에 그 금리가 또 급등을 했었죠. 그때 시장의 물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아일랜드가 갑자기 또 치고 올라옵니다. 밑에 있다가. 카이만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 이제 말까지 보면은 아일랜드가 3위, 룩셈부르크가 또 다시 올라오죠. 근데 벨기에가 또 갑자기 또 사라졌어요. 여기서. 벨기에가 분명히 3,350억 달러의 엄청난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순위 없어요, 지금. 카이만 제도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이때 다 털어버리죠. 한 700억 달러 정도를 털어버렸습니다. 참 이거 신기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벨기에, 아일랜드, 카이먼 제도,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제가 알기로는 경제 상태나 아니면 GDP 수준으로 봤을 때 이만큼 매수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근이죠. 현재 순위를 보면은 브라질과 아일랜드가 최상위권에 있고요. 다시 그리고 룩셈부르크와 카이먼 제도도 상당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가 또 다시 순위에 없다가 어느 정도 또 다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때 보시면 약 980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가 1540억 달러까지 또 갑자기 또 늘렸어요. 고무줄도 아니고 지 맘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나라들이에요. 지금 이 네모박스 친 것들이. 이 나라들의 그 GDP 규모랑 경제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 보유량이 논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런 행위들은 어디까지나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나타나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시장 변화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시장 변화를 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기준금리 3%, 그 정도 이제 시점이 될 때부터는 이런 조작으로는 방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금리 인상이 가져올 위험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있는 이제 밑에 연준 기준금리가 3% 정도부터 요동치기 시작할 시장의 위험들이라고 따로 부제를 달아놨는데, 일단 2008년 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해진 그 모기지 시장의 거품은 금리 인상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참고로 2008년 위기 전에도 금리 인상 기간이 있었죠. 2014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2017년까지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금리 인상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모기지 시장에서 연체율이 올라갔죠. 결국 시장을 마비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연준 기준금리가 약 3% 정도가 되면 이것이 붕괴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2008년 모기지 시장의 붕괴를 우리가 뭐 2000년 시절 닷컴 버블처럼 특정 세션에 대한 그 버블로 보지 않고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기지 시장이 현 미국 금융업의 그 근간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모기지 버블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1차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거는 이때 그 모기지 버블이 금융 시스템 자체를 위기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명명되어진 것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이 위기는 다시 올 겁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양적 완화 시절 그 발행했던 장기 채권들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어떤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또 의구심을 또 나올 수밖에 없죠. 10년물의 그 채권 금리가 3%를 이제 본격적으로 넘기 시작하면 이때부터 이제 회사채와 그리고 정크본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팽개에 쳐질 텐데, 이것들은 이제 시장 유동성에 실질적인 충격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는 또 무엇으로 막을 건가요? 그리고 미국의 금리 상승 정책에도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이미 망가진 신흥시장과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는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일본 중앙은행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상 이들의 그 채권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은 이전보다 몇 배나 많은 화폐를 찍어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융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주장을 한다면 이 모든 위험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자면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이 모든 거는 2008년 모기지 시장의 그 1차 붕괴로 시작이 됐지만 언젠간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2008년에 터진 거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약 8, 9년간 역사에도 없었던 가장 긴 시간 동안에 낮은 금리를 유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기간에 많은 사람들은 상승하는 부채로 만든 자산들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부자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죠. 이거는 실질적인 번영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인쇄된 화폐와 인위적인 그 붕괴를 막기 위해 사용했던 양적 완화, 그리고 오랜 기간 유지된 낮은 금리와 관련된 것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그 금리 인상이 가져올 그 많은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이고요. 이것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책이 있다면 저번 영상 그 말미에서 언급했듯이 QE4, QE5와 같은 이제 고천의 양적 완화일 것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만약 연준이 기준금리를 3%를 만들기 전에 금리 인상을 멈춘다면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양적 완화를 볼 겁니다.
즉 그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보았던 양적 완화 수준보다 훨씬 방대하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양적 완화가 될 겁니다. 그때 시장은 달러의 신뢰성을 의심할 거고요. 이것은 결국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포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패러다임 전환의 그 과도기도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필요한 거 뭘까요, 도대체? 현재 시장이 필요한 거. 그동안 이렇게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계속 시장을 끌고 왔습니다. 금리를 낮춰오면서 꾸준히 이제 부채 기반으로 이제 성장을 해왔는데, 우리는 이거를 끝내고 다시 위로 가겠대요. 이거 우리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지금? 이거 경험한 적이 있으신 분? 아무도 없을걸요? 실제로 현재 시스템에서 시장이 필요로 하는 거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필요한 건 뭐예요? 실제로 시장이 필요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실제로 시장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금리를 내리기 위해 다시 또 올리고 있어요. 1980년부터 계속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덕분에 시장이 유지가 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감스럽지만 더 아래로 내려갈 길이 없어요, 지금. 이게 과거와 다른 겁니다, 이게. 이게 과거와 다른 거예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심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부터 이번 시간까지 채권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는 주제로 긴 시간 동안 이제 살펴봤는데요. 저번 댓글에 다른 구독자분이 제보를 해주신 게 있어요. 그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그 맨하탄 중심가 그 펜스테이션 역 앞에서 큰 빌보드 광고 사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1달러짜리 그림이 타이타닉호처럼 침몰하는 그림이라고 하는데 그 CBS 주류 그 매체에서 8월 30일 날 다큐멘터리를 관련해서 방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이런 거를 다루는 걸 이제 보시고 조금 놀랐다는 그 소감을 밝히셨는데 혹시 이때 그 CBS에서 방영했던 그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파악이 가능하신 분은 댓글로나 아니면 제 이메일 그 하단에 있는 제 개인 이메일로 제보를 해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이 있다면 한국인들이 볼 수 있게 번역됐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영상이 있다면 한국인들이 볼 수 있게 번역 그 자막으로 한국어 자막을 이제 작업을 해서 볼 수 있게 된 그런 영상이 있다면 그 역시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그 채널을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막 굉장한 신뢰성 있는 영상일 것 같다는 예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영상이 있다면 꼭 제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영상이 없다면 당시 그 8월 30일 날 CBS에서 방송을 했던
경제, 금융위기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제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